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에피크로스의 수제자 메트로 도로스는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물론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임은 명백하다.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 밖의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만으로 생각한다. 괴테와 바이런이 지은 여러 편의 시가 바로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쓰인 것만 봐도 그렇다. 우매한 독자는 시인이 겪은 매력적인 순간이 부러울 뿐 완전히 평범한 사건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낸 시인의 대단한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울한 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고 쾌활한 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생각하며 무기력한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편이 더 현명하다.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풍요, 즉 넘치는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인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그러한 근심들은 만족스러운 삶에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더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영혼은 공허하여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간을 적게 들여 찰나의 물질적인 향락으로 정신적 향락을 대신 해려보려고 하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 결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운이 좋다면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남길 것이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불릴지 탕진해 버릴지는 상속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방울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처럼 한심할 뿐이다.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지능, 낙천적인 기질과 쾌활한 마음, 강인하고 튼튼한 몸,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재산이나 외부의 명예를 얻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자산들을 얻고 불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자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기 때문이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행복한지 알려면 그가 쾌활한 사람인지 봐야 한다. 그가 쾌활하다면 그는 젊든 늙었든 몸이 고닫든 꼽추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젊은 시절 나는 고소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한다. 쾌활함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이유부터 먼저 알아내려는 마음과 심각한 숙고와 상당한 우려 탓에 쾌활함을 받아들이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심각한 숙고 과정이나 상당한 우려가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반해 쾌활함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현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므로 쾌활함은 그냥 지폐가 아닌 행운의 동전과도 같다. 그러니 무한한 2시간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현실에서 쾌활함은 최고의 자산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쾌활함을 획득하고 이것을 증진해 나가는 일을 우선시 해야 한다. 쾌활함에 가장 크게 고온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하층 노동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쾌활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 부자와 귀족들은 집안에서도 언짢은 기색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절제한 행동과 방탕, 폭력적이고 불쾌한 감정, 지속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 하루 2시간씩 격한 야외 활동을 하고 냉욕을 자주 하며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모든 생활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소한 활동만이 아니라 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라는 옳은 말을 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생명체 내부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강렬하게 뛴다. 심장이 28번 박동하면서 크고 작은 순환을 거쳐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끊임없이 펌프 운동을 한다. 장은 계속해서 연동 운동을 한다. 땀샘 전체는 쉼없이 흡수와 분비 활동을 한다. 심지어 뇌조차도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이중의 운동을 한다. 온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처럼 외부 활동이 전혀 없으면 외부에서 오는 안정과 혼란스러운 내면 사이에서 현저히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한다. 끊임없는 내부 운동조차 외부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작동을 한다. 내면의 감정이 격정으로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없을 때 정신은 불균형이 심해진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 나무를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라틴어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규칙이 있다. 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답다. 우리의 행복은 기분이 쾌활할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쾌활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 인간은 건강 상태에 따라 외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 건강하고 활달한 상태와 질병으로 불쾌하고 소심한 상태에서 받은 인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견해이다. 이에 관해서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에 따라 움직인다. 대체로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은 모든 향락의 원천이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자산도 누리지 못한다. 정신적인 특성, 심성, 기질에 있는 주관적인 자산도 병약함 탓에 침체하여 쇠약해진다. 사람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재물 삼아 이득, 승진, 지식, 명예, 나아가 성적인 충동과 순간적인 향락을 맞바꾸는 짓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안정과 여유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고요하고 겸손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뒤 위대한 정신을 위해 운둔하고 나아가 고독해지는 길을 택한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매우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물론 사교의 질을 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더 큰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멍청이 수백 명은 현명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멍청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궁핍에서 겨우 벗어나 한숨 돌리기 무섭게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선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자기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독한 상태에서는 본래 자신이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고급 자색 옷을 입은 멍청한 자는 자신의 하찮은 인격의 짐을
어쩌지 못해 한숨을 내쉰다. 재능이 넘치는 자는 아주 삭막한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을 꽃피우고 그 생각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줘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많을수록 향락의 원천을 자기 안에서 찾을수록 행복해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를 독일어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이의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행복의 모든 외부 원천은 본래 아주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우며 우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조차 막혀버리기 쉬워진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손에 닿을 거리에 있지는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나이를 먹으면 사랑, 유머 감각, 여행으로 들뜨는 마음, 승마에 대한 애정도 사라져 사교계에도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이전보다 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중요해진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된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나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나는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허영심이 충족될 때 몹시 기뻐하는 그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쓰다듬으면 자동으로 가르랑대는 고양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 같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대번에 얼굴색이 환해진다. 실제로 불행한 인간이거나 지금까지 언급한 행복의 두 가지 주요 원천이 빈약해도 타인의 칭찬에 위안을 받는다. 반대로 어떤 의미와 정도,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욕에 무시, 냉대, 멸시를 당하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행복의 주요 요인에 제한을 두어야 바람직하다.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언동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가 된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 그 존재의 내적 본질, 즉 개인의 본질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주제로 다른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이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앞서 말한 두 가지 자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셋째 자산에서 찾아야 하는 사람, 즉 자신의 현실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질의 기반이자 행복의 기반은 동물적인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 안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고, 건강 다음은 생존 유지 수단, 즉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명예나 영화, 지위, 명성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앞서 말한 인간 본질의 중요한 자산을 대체하거나 그 자산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서 명예, 영화, 지위, 명성을 주저없이 포기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각자의 현실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통찰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건강, 기질, 능력, 수입, 아내, 자식, 친구, 거주지 등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상태를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인간이 처한 현실이나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인간의 행복에는 100배는 더 중요하다. 이와 반대되는 착각은 불행을 몰고 온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생존과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의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이 말은 출세를 위한 명예, 즉 인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진리의 근거를 두었다고 간주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실제 경험으로 알 수 있듯 이 대부분은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당장 일어날 일보다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긴다. 이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실제 생활과 결부시키고 실존적 부분을 그저 관념적으로 보면서 파생된 것과 부차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속 본질보다는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직접적 가치를 지닌 듯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앞선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허영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 불손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이 현상은 어린 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데 노년기가 될수록 더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인 향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명예욕이라는 원동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낮춰야 한다. 명예욕을 50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인간의 육신을 언제나 괴롭히는 그 가시를 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부터 타고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이것이 몹시 어렵다. 타키투스는 져서 역사에서 현자라도 명예욕에서 헤어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리석음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대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이치에 어긋나고 망상에 사로잡혔으며 터무니없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 상황에서 타인의 견해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고 심지어 비호의적이기까지 하다. 꼬인 마음으로 내뱉은 언사와 어조에 귀를 기울인다면 병들고 짜증이 날 것이다. 게다가 명예 자체도 실제로는 간접적인 가치만 있을 뿐 직접적인 가치는 없다. 이러한 인식 과정을 거치면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평정심과 쾌활함이 증대되어 더 확고하고 확신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행동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운둔하는 생활 방식이 마음의 평화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순수하게 이상적인 노력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절망적인 어리석음을 끌어들이는 수많은 실제적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견고한 자산을 쌓는데 더 관심을 쏟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 가치 있는 일은 실행하기 힘들다. 본래 명성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명성은 본질상 상대적이며 오로지 상대적인 가치만 지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명성을 얻는다면 명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일은 스스로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두뇌의 가치와 행복은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한 자기 내면에 확실히 존재한다. 즉, 명성 자체가 아닌 명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 그 이유는 실체와 명성이란 사물의 우발적인 성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명성을 얻는 자에게 주로 외부의 징후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의 높은 견해를 확신한다. 빛이 물체를 반사하지 않으면 물체를 식별할 수 없듯 모든 우수성은 그 자체가 지닌 명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확실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징후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부차적이고 파생된 형태로 우연에 예속된 결과물로 참된 본질과는 간접적인 관계만을 형성한다. 대중의 두뇌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이다. 그곳에서는 상상 속의 행복만 찾을 수가 있다. 잡다한 사회 속에 얼마나 세속적인 명성의 전당이 있는가. 이 전당 안에는 장군, 장관, 돌팔이 의사, 마술사, 무용수, 가수, 백만장자, 유대인 등의 장점이 솔직한 평가를 받는다. 행복하게 관점에서 명성은 우리의 자존심과 허영을 채우는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진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대부분은
이런 자존심과 허영을 숨기고 사실은 자존심과 허영을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다. 아마 명성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자존심과 허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오기 전까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불확실한 인식을 한동안 지니고 있다.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이 어쩐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나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 인간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지나치고 비합리적일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홉스의 다음 발언은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고 어쩌면 더 올바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영혼의 모든 즐거움과 열정은 자신이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존재한다. 미래는 늘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과거 역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보기와 달리 그리 별것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맨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커진다. 현재만이 참되고 실제적이다. 현재는 실제 시간으로 채워지며 현재 안에서만 인간이란 존재가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실을 항상 쾌활하게 받아들여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 없이 견딜 만한 자유로운 시간에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즐겨야 한다. 이 말은 곧 과거의 희망이 좌절되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불만과 다가올 일에 대한 근심으로 현재의 좋은 시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망치는 일은 아주 어리석다. 걱정도 후회도 일정 시간만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편이 좋다.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인간이 불안해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시기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재앙이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극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재앙은 그냥 닥쳐오거나 어쨌든 닥치기 마련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시기는 전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재앙을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다. 따라서 불확실한 재앙이나 올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재앙 때문에 인생의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런 재앙이 그리 빨리 오지 않을 것처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소망, 욕망, 요구사항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인간은 내일이 다시 온다고 착각한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날 역시 단 한 번만 올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하루가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개인이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되듯 하루하루도 인생에 포함된 것으로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즐겁고 몸이 건강한 시기에도 현재를 더 존중하고 즐길 줄 안다면 아프고 슬플 때 고통과 결핍이 없던 시절을 잃어버린 낙원처럼
한없이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좋은 날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내버린다. 그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았던 날이 다시 오길 소망한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즐기지 않고 뾰로통한 얼굴로 지나치고는 나중에 침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헛된 그리움으로 한숨을 쉰다. 그 대신 지금 무심하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현재가 견딜만 하다면 평범한 일상이라도 존중해야 한다. 비록 평범한 일상이라도 신비한 과거 속으로 넘어간 후에는 불멸의 빛에 덧입는 기억으로 보존된다. 그러다 언젠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장막이 걷히고 과거의 기억은 인간의 내면이 갈구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어떨까? 그리고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저게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는 인간이 가진 것을 잃고 난 뒤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자녀, 말.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로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책에서 권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첫째로는 물건을 소유한 사실 자체를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마련할 것이다. 즉,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친구의 화를 돋우지 않고,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챙길 것이다. 시간의 영향과 사물의 가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에는 불행을, 우정에는 불화를, 좋은 날씨에는 악천후를, 사랑에는 증오를,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는 데는 배신과 회한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반대로도 똑같이 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침착하고 쉽게 속지 않으므로 진정한 처세술의 원천을 영구히 가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에피크로스의 수제자 메트로 도로스는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물론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름은 명백하다.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 밖의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만으로 생각한다. 괴테와 바이런이 지은 여러 편의 시가 바로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쓰인 것만 봐도 그렇다. 우매한 독자는 시인이 겪은 매력적인 순간이 부러울 뿐 완전히 평범한 사건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낸 시인의 대단한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울한 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고 쾌활한 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생각하며 무기력한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편이 더 현명하다.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풍요, 즉 넘치는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인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그러한 근심들은 만족스러운 삶에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더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영혼은 공허하여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간을 적게 들여 찰나의 물질적인 향락으로 정신적 향락을 대신 해려보려고 하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 결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운이 좋다면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남길 것이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불릴지 탕진해 버릴지는 상속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방울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처럼 한심할 뿐이다.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지능, 낙천적인 기질과 쾌활한 마음, 강인하고 튼튼한 몸,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재산이나 외부의 명예를 얻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자산들을 얻고 불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자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기 때문이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행복한지 알려면 그가 쾌활한 사람인지 봐야 한다. 그가 쾌활하다면 그는 젊든 늙었든 몸이 고닫든 꼽추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젊은 시절 나는 고소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한다. 쾌활함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이유부터 먼저 알아내려는 마음과 심각한 숙고와 상당한 우려 탓에 쾌활함을 받아들이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심각한 숙고 과정이나 상당한 우려가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반해 쾌활함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현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므로 쾌활함은 그냥 지폐가 아닌 행운의 동전과도 같다. 그러니 무한한 2시간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현실에서 쾌활함은 최고의 자산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쾌활함을 획득하고 이것을 증진해 나가는 일을 우선시 해야 한다. 쾌활함에 가장 크게 고언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하층 노동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쾌활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 부자와 귀족들은 집안에서도 언짢은 기색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절제한 행동과 방탕, 폭력적이고 불쾌한 감정, 지속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 하루 2시간씩 격한 야외 활동을 하고 냉욕을 자주 하며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모든 생활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소한 활동만이 아니라 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라는 옳은 말을 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생명체 내부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강렬하게 뛴다. 심장이 28번 박동하면서 크고 작은 순환을 거쳐 몸 전체의 혈액을 공급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끊임없이 펌프 운동을 한다. 장은 계속해서 연동 운동을 한다. 땀샘 전체는 쉼없이 흡수와 분비 활동을 한다. 심지어 뇌조차도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이중의 운동을 한다. 온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처럼 외부 활동이 전혀 없으면 외부에서 오는 안정과 혼란스러운 내면 사이에서 현저히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한다. 끊임없는 내부 운동조차 외부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작동을 한다. 내면의 감정이 격정으로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없을 때 정신은 불균형이 심해진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 나무를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라틴어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규칙이 있다. 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답다. 우리의 행복은
기분이 쾌활할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쾌활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 인간은 건강 상태에 따라 외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 건강하고 활달한 상태와 질병으로 불쾌하고 소심한 상태에서 받은 인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견해이다. 이에 관해서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에 따라 움직인다. 대체로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은 모든 향락의 원천이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자산도 누리지 못한다. 정신적인 특성, 심성, 기질에 있는 주관적인 자산도 병약함 탓에 침체하여 쇠약해진다. 사람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재물 삼아 이득, 승진, 지식, 명예, 나아가 성적인 충동과 순간적인 향락을 맞바꾸는 짓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안정과 여유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고요하고 겸손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뒤 위대한 정신을 위해 운둔하고 나아가 고독해지는 길을 택한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매우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물론 사교의 질을 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더 큰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멍청이 수백 명은 현명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멍청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궁핍에서 겨우 벗어나 한숨 돌리기 무섭게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선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그곳에 안주하길 원한다. 누구나 자기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독한 상태에서는 본래 자신이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고급 자색 옷을 입은 멍청한 자는 자신의 하찮은 인격의 짐을 어쩌지 못해 한숨을 내쉰다. 재능이 넘치는 자는 아주 삭막한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을 꽃피우고 그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줘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많을수록 향락의 원천을 자기 안에서 찾을수록 행복해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를 독일어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이의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행복의 모든 외부 원천은 본래 아주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우며 우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조차 막혀버리기 쉬워진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손에 닿을 거리에 있지는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나이를 먹으면 사랑, 유머 감각, 여행으로 들뜨는 마음, 승마에 대한 애정도 사라져 사교계에도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이전보다 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중요해진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된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나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나는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허영심이 충족될 때 몹시 기뻐하는 그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쓰다듬으면 자동으로 가르랑대는 고양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입에 발린 거짓말 같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대번에 얼굴색이 환해진다. 실제로 불행한 인간이거나 지금까지 언급한 행복의 두 가지 주요 원천이 빈약해도 타인의 칭찬에 위안을 받는다. 반대로 어떤 의미와 정도,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욕에 무시, 냉대, 멸시를 당하면 놀랍게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행복의 주요 요인에 제한을 두어야 바람직하다.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언동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가 된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 그 존재의 내적 본질, 즉 개인의 본질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주제로 다른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이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앞서 말한 두 가지 자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셋째 자산에서 찾아야 하는 사람, 즉 자신의 현실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질의 기반이자 행복의 기반은 동물적인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 안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고 건강 다음은 생존 유지 수단, 즉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명예나 영화, 지위, 명성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앞서 말한 인간 본질의 중요한 자산을 대체하거나 그 자산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서 명예, 영화, 지위, 명성을 주저없이 포기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각자의 현실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통찰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건강, 기질, 능력, 수입, 아내, 자식, 친구, 거주지 등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상태를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인간이 처한 현실이나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인간의 행복에는 100배는 더 중요하다. 이와 반대되는 착각은 불행을 몰고 온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생존과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의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이 말은 출세를 위한 명예, 즉 인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인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진리의 근거를 두었다고 간주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실제 경험으로 알 수 있듯 이 대부분은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당장 일어날 일보다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긴다. 이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실제 생활과 결부시키고 실존적 부분을 그저 관념적으로 보면서 파생된 것과 부차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속 본질보다는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직접적 가치를 지닌 듯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앞선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허영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 불손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문제,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이 현상은 어린 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데 노년기가 될수록 더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인 향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명예욕이라는 원동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낮춰야 한다. 명예욕을 50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인간의 육신을 언제나 괴롭히는 그 가시를 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부터 타고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이것이 몹시 어렵다. 타키투스는 져서 역사에서 현자라도 명예욕에서 헤어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리석음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대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이치에 어긋나고 망상에 사로잡혔으며 터무니없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더군다나 대부분 상황에서 타인의 견해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고 심지어 비호의적이기까지 하다. 꼬인 마음으로 내뱉은 언사와 어조에 귀를 기울인다면 병들고 짜증이 날 것이다. 게다가 명예 자체도 실제로는 간접적인 가치만 있을 뿐 직접적인 가치는 없다. 이러한 인식 과정을 거치면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평정심과 쾌활함이 증대되어 더 확고하고 확신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행동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운둔하는 생활 방식이 마음의 평화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순수하게 이상적인 노력을 통해 더 정확하게는 절망적인 어리석음을 끌어들이는 수많은 실제적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견고한 자산을 쌓는데 더 관심을 쏟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 가치 있는 일은 실행하기 힘들다. 본래 명성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명성은 본질상 상대적이며 오로지 상대적인 가치만 지닌다. 명성을 얻은 사람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명성을 얻는다면 명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일은 스스로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두뇌의 가치와 행복은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한 자기 내면에 확실히 존재한다. 즉, 명성 자체가 아닌 명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 그 이유는 실체와 명성이란 사물의 우발적인 성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명성을 얻는 자에게 주로 외부의 징후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의 높은 견해를 확신한다. 빛이 물체를 반사하지 않으면 물체를 식별할 수 없듯 모든 우수성은 그 자체가 지닌 명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확실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징후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부차적이고 파생된 형태로 우연에 예속된 결과물로 참된 본질과는 간접적인 관계만을 형성한다. 대중의 두뇌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이다. 그곳에서는 상상 속의 행복만 찾을 수가 있다. 잡다한 사회 속에 얼마나 세속적인 명성의 전당이 있는가. 이 전당 안에는 장군, 장관, 돌팔이 의사, 마술사, 무용수, 가수, 백만장자, 유대인 등의 장점이 솔직한 평가를 받는다. 행복학의 관점에서 명성은 우리의 자존심과 허영을 채우는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진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대부분은 이런 자존심과 허영을 숨기고 사실은 자존심과 허영을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다. 아마 명성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자존심과 허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오기 전까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불확실한 인식을 한동안 지니고 있다.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이 어쩐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나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 인간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지나치고 비합리적일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관한 홉스의 다음 발언은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고 어쩌면 더 올바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영혼의 모든 즐거움과 열정은 자신이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존재한다. 미래는 늘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과거 역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보기와 달리 그리 별것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맨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커진다.
현재만이 참되고 실제적이다. 현재는 실제 시간으로 채워지며 현재 안에서만 인간이란 존재가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실을 항상 쾌활하게 받아들여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 없이 견딜 만한 자유로운 시간에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즐겨야 한다. 이 말은 곧 과거의 희망이 좌절되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불만과 다가올 일에 대한 근심으로 현재의 좋은 시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망치는 일은 아주 어리석다. 걱정도 후회도 일정 시간만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편이 좋다.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인간이 불안해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시기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재앙이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극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재앙은 그냥 닥쳐오거나 어쨌든 닥치기 마련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시기는 전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재앙을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다. 따라서 불확실한 재앙이나 올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재앙 때문에 인생의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런 재앙이 그리 빨리 오지 않을 것처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소망, 욕망, 요구사항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인간은 내일이 다시 온다고 착각한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날 역시 단 한 번만 올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하루가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개인이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되듯 하루하루도 인생에 포함된 것으로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즐겁고 몸이 건강한 시기에도 현재를 더 존중하고 즐길 줄 안다면 아프고 슬플 때 고통과 결핍이 없던 시절을 잃어버린 낙원처럼 한없이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좋은 날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내버린다. 그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았던 날이 다시 오길 소망한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즐기지 않고 뾰로통한 얼굴로 지나치고는 나중에 침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헛된 그리움으로 한숨을 쉰다. 그 대신 지금 무심하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현재가 견딜만 하다면 평범한 일상이라도 존중해야 한다. 비록 평범한 일상이라도 신비한 과거 속으로 넘어간 후에는 불멸의 빛에 덧입는 기억으로 보존된다. 그러다 언젠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장막이 걷히고 과거의 기억은 인간의 내면이 갈구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어떨까? 그리고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저게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는 인간이 가진 것을 잃고 난 뒤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자녀, 말.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로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책에서 권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첫째로는 물건을 소유한 사실 자체를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마련할 것이다. 즉,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친구의 화를 돋우지 않고,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챙길 것이다. 시간의 영향과 사물의 가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에는 불행을, 우정에는 불화를, 좋은 날씨에는 악천후를, 사랑에는 증오를,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는 데는 배신과 회한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반대로도 똑같이 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침착하고 쉽게 속지 않으므로 진정한 처세술의 원천을 영구히 가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